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단독 처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매국적인 날치기 처리였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 어떤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고 정치권에서도 각 정파마다 정치적 이해에 함몰한 듯 도대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FTA 득과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백전의 끝장 토론에서 여러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한민국 간의 자유의 협정에 관한 기술상의안은 가결될 생각을 진행합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FTA 강행 처리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터라 이번 국회 통과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유보됐던 쟁점 현안이 완전 타결되면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자세하게는 안 배웠어요. 뉴스나 매스컴에서 보고 그냥 듣는 거지. 주요 내용만 알고 있어요. 장단점 같은 거.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2012년 1월 1일 한 달 후면 발효되는 한미 FTA. 시행 이유에 대한 각계의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반대 여론 사이에서는 공공요금 및 의료비 상승, 국내 농축산업 규모 축소 등 서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약값이 몇십 배가 올라가게 되고 의료라든지 수도, 전기 이런 공공 서비스 부분이 시장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농민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요. 시장 경쟁처럼 이거다고 대기업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한편 국내 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 미국산 식품 가격 하락 등 실물 경제와 서민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도 직장도 다 구할 수가 있는 기고 나는 해서 자동차를 많이 팔으면은 국민한테 혜택이 가고 세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데 ISD가 그렇게 나쁜 조항은 아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끝나지 않은 진실 공방. 한미 FTA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독소, 불평등, 문제조항이 교과서 한미 FTA 그 진실을 낱낱이 밝힌다.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혜영. 철저한 분석력으로 한미 FTA 그 득과실을 가려낸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모. 경론회장 백전의 끝장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미 FTA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생각해 보기 위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통은 네 분의 전문 패널을 모셔서 토론을 진행합니다만 자칫 중요한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겉도는 토론이 될 것을 우려해서 오늘은 전문 패널 여러분을 두 분만 모셨고요. 오늘 시민토론단에는 20대 여러분만 모셨습니다. 역시 20대들이 왜 반대하고 왜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들어보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에는 토론평가단 계신데요. 오늘은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만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토론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각은 어떠신지 함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토론평가단 여러분께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미 FTA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인지 반대 의견인지부터 알아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한미 FTA에서 전반적으로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아보죠. 네, 여러분의 이런 의견이 토론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토론 시작하기 전에 시민토론단 여러분께서 20대만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찬성과 반대로 나눠 앉아 계신데 왜 찬성하시고 왜 반대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죠? 저는 한미 FTA가 어쨌든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식품들을 좀 싸게 구매할 수 있거나 가격 경쟁력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민들의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원래는 일자리가 35만 개가 새로 이제 창출이 된다고 해서
부분에서 사실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그게 잘못 계산돼서 발표된 거라는 걸 알고 네.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20대 입장에서 반대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무엇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득이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조업 그리고 수출을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출 위주의 대기업들에게만 그 이득이 가서 결국에는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생각에 FTA를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개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같은 입장에서 경제 원리를 무시한 최혜국 대우 조항이 끼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측면에서 FTA를 반대합니다. 간단히 지금 20대들이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들어봤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쪽에서 가장 단골로 나왔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일자리 35만 개 창출한다는 것과 GDP 5.7%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나왔고 이번에도 이렇게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일자리가 뭐 많게 창출될지 적게 창출될지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FTA라는 게 기회를 주는 거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경쟁력을 증진시키느냐 일자리 많이 창출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찬반을 나눌 건 없고 그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 또 90% 넘는 그 무역 대외 의존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국제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할 때 벌어지는 그 비용은 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잡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GDP 뭐 5.97%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수가 틀린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무역 통계를 이제 예측을 해보면요. 네. 나중에 이제 FTA가 이제 시행돼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계산해보면 많이 틀리거든요. 그 정확한 숫자를 지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책은행에서 나온 거하고 뭐 반대층에서 나온 그 숫자 그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정확한 앤서는 양자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정부 측 통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GDP가 0.3에서 5.7. 네. 저희들이 계산한 거에 따르면 0.08에서 0.13. 이게 다 10년치를 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 측이 이 35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 이유는 이 최대치 뻥튀기 된 거죠. 엄청나게 뻥튀기 됐는데 이 최대치에다가 고용 유발 개수를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자리가 35만 개 만들어지려면 한미 FTA를 한 300년쯤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농담이죠, 이건. 아니, 요즘 유행어로 표현하자면 괴담입니다. 정부가 만든 괴담.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계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이미 정부 측에서 또 반론을 받은 거고. 어떤 문제가 많으신 거예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이제 팩터를 집어넣는다든지 또 정부 측에서는 주로 이제 그 자본 축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다시 생산 효과가 발생하는 그 축적의 그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고. 이 교수님께서 이제 계산한 거는 단기적인 어떤 좀 정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익만을 이제 고려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가 좀 적게 나오는데. 아니고요. 이 0.3이 나온 게 표준 모형이에요. 글로벌 스탠다드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하고 우리 연구소도 이렇게 하고 했을 때 그 수치가 0.08에서 0.13에 나온 거고 정부가 만들어낸 수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치죠.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0.3%인데 표준 모형에 따르면은 이거를 10이나 15로 나누면 0.03입니다. 혹은 15로 나누면 0.015가 되겠죠. 이거 가지고는 국민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올려라. 그래서 그 올린 수치에 따라 보니까 일자리가 35만 개 만들어진다. 이런 터무니없는 희대의 정부 괴담이 만들어지는 서로 겁니다. 팩터 집어넣는 게 이제 자유적으로 많이 왔다리 하니까 결국은 앤서가 틀게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표준 모형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모형이 다 똑같아요. 네. 정부가 사용한 표준 모형 아까 0.3이라고 그랬잖아요. 0.3하고 0.08은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법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한미 FTA 효과 0. 몇이라고 그러셨나요? 0.1? 0.08에서 0.13. 그렇게 말씀한다면 저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과장된 그. 아닙니다. 정부가 사용한 프로그램, 우리가 사용한 프로그램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두 분 지금 이제 뭐 누구 산수가 맞느냐, 어떤 모형에 근거한 계산법이 맞느냐로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저는 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우리가 이제 수십 년 전에 한미 통상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그 이슈들이 많이 그 양자 그 압력에 의해서 많이 해결됐거든요.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고 가라. 301조 위협하면서 스페셜 301조 하면서 계속 시달리고 또 왜 자동차 분야의 그 불균형이 이렇게 심하냐. 우리가 5,000대 파니까 너희도 5,000대 팔아라. 그 수량적인 어떤 평등을 달성하라는 식의 무지막지한 미국의 어떤 압력 같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미 FTA라는 건 뭐냐면 규범 체계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서로 간에 어떤 원칙을 정함으로써 그 원칙을 지키는 한 너는 이렇게 하라 라는 식의 압력, 301조 동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원칙의 불균형이 있었다의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하신 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새롭게 세우자. 그런데 왜 그 원칙이 미국 법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불법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 예를 들어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다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불법 다운로드를 허용하면 그 사이트를 폐쇄시킬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가 간번하면 퇴학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유감스러운 거는 이게 원칙으로 양쪽 다 확립이 되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원칙을 우리만 지켜야 되죠? 아니, 불법 다운로드를 폐쇄하는 거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협정문이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협정문이. 지재권은 부속세고요. 아니. 복잡한 이야기 아니에요. 협정문이 그래 돼 있잖아요.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양측 간의 공통된 룰에 의해서 규정을 한 거고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아주 그 사이트는 사실 폐쇄돼야 돼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너무나 우리가 이 불법 사용에 관행이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양자 간에 굉장히 그 지재권 보호에 관한 제가 말씀드린 양자 간의 압력에 우리가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재권 집행을 하면 더 이상 그런 일방적인 압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룰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불법적으로 카피하고 영화 카피하고 직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가 이렇게 직직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상업적으로 유통하고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선진 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스스로 사실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하냐 이거예요. 우리만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이트는 폐쇄할 권리가 없는데 왜 미국은 우리의 사이트를 폐쇄할 권리를 왜 우리가 협정문에 허용을 하고 있냐. 그 문제 말씀드리는 거죠. 미국 사이트도 지재권 보호 조항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벌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항은 우리만 적용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런 조항을 적용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만. 몇 조가 그렇습니까? 한번 지적을 해보시죠.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괴담이 도는 거예요. 어떻게 지재권에 관한 그 규정들을 일방적으로 한 나라만 부담하는 지금까지 제가 뿐만 아니라 문장이 5개인데 첫 번째 문장만 한미 양국이고 나머지 문장 4개는 다 대한민국만 제한할 의무입니다. 지금 각자 한 권씩 갖고 계신데요. 한 분은 영문으로 갖고 계시고 한 분은 한글로 갖고 계신 건가요? 예, 한글이죠.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대한민국은 쭉 가서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건 앞에 카피라이트에 관한 18.5조에 의해서 미국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 부속 서한을 이야기하는 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미국은 이미 국내법으로 다운로드 같은 거를 만약에 허용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당연히 폐쇄가 되는 게 국내법에 그런 게 있다고요? 당연합니다. 미국에서 국내법에 사이트 폐쇄 조항이 있습니까?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도록 그런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국내법적으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렇게 안 했고 그게 계속 양자간의 현안이 돼가지고 301조 스페셜 301조에 전 세계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허용했다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지적재산권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20대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기반입니다. 우리가 그 기반을 망가뜨렸잖아요. 스스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부속수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창피한 일이죠. 저도 그래 봅니다. 그러나 왜 우리만 그래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부속사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수혜 업종이 있을 수 있고 반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이 있을 수 있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혜 업종은 정말 말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IT, 섬유 업종은 반드시 수혜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분야에서는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 우리나라 대민무역 흑자에서 차지한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0만 대를 수출하거든요. 기아자동차가 한 28만 대쯤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만든 대수가 현대자동차가 30만 대입니다. 수출 30, 현지 30이죠. 우리가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수출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더구나 남아있는 그 조그마한 이익조차도 작년 12월에 재협상에서 고스란히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에다 덤태기로 무슨 특별 세이프가든 이런 거나 받아왔어요. 재협상해가지고. 그런데 뭐 부품 같은 경우는 좀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부품을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품회사 지금 뭐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 이익을 과장되게 엄청나게 이익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오해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재협상 때문에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FTA가 이제 비준돼야 된다고, 이제 발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인데요.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한 90% 이상 되는 나라와 FTA를 결국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른 나라하고 이제 어차피 FTA를 맺게 될 텐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FTA를 맺지 않으면 결국 우리 제품들이 거기서 차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의미에서 FTA를 맺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방어적인 의미에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두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미국과 맺지 않으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견딜 수가 없다. 그 자동차 업계의 이익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재협상을 통해서. 하지만 1.5년 정도의 이제 관세 철폐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다시 무관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딜레이된 효과가 발생하지만 원래부터 계획했던 무관세 그 혜택은 결국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 업종 또 말씀 이제 물어주셨으니까 뭐 농산물이나 이제 수산물 이런 데서 이제 생산량 감축 효과가 이제 상당히 발생하는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뭐 15년 동안 12조 정도의 그 생산량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사실 그 피해 보는 부분은 사실 이제 국내 산업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소비자들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또 소비자 물가라든지 장바구니 물가에 또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는 항상 소비자 이익과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야지 우리가 피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피해만 강조하는 건 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 이익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칠레하고 FTA를 했지 않습니까? 벌써 7년째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칠레산 양질의 포도주 싸게 먹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칠레산 포도주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그 다음에 EU FTA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명품 가격 내려간다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외선 차단제 수입 원가 10,000원도 안 해요. 그러면은 10,000원에 4% 하면 400원 싸지는 겁니다. 400원. 그러면 63,000원짜리가 62,600원이 되는 거죠. 그걸 소비자 이익이라고 부를 건가? 아니면은 차라리 조금 참았다가 백화점 세일할 때 사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한미 FTA보다 백화점 세일이 훨씬 더 큰 이익이에요. 특히 이게 식품, 특히 쇠고기 같은 거. 물론 쌉니다. 3분의 1 가격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우리가 맞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우농가 망하면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의 이제 그 평균 관세가요, 한 50% 돼요. 뭐 계산에 따라 60%도 나오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18% 내지 20%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그 관세가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철폐 기간을 통해서 어떤 제로가 된다고 보면, 결국에는 그 가격의 저하 요인이 분명히 50% 내지는 18%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유통 구조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관세 떨어지는 혜택이 바로바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어차피 그 요인은 계속 작용하는 거, 장기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세가 없어진 말이죠. 아시다시피 관세가 없어지면 국가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 FTA만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 또 뻥튀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세수 감소가 조 단위입니다. 약 1조 7천억에서 2조, 많이는 2조 세수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지금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값 등록금에 소요된 예산이 6조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 한EU FTA 합치면은 한 해 세수 손실이 3조가 넘어요. FTA 2년만 안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 다 반값 등록금 해줄 수 있습니다. FTA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수라는 거를 경제학자시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아니,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세제를 우리가
바꾸기 때문에 한미 FTA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세를 바꾸기로 했잖아요. 5등급이었던 걸 3등급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은 세수가 한 5년간 3조 8천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나와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자동차세를 또 바꾸기 때문에 경제 성장 효과가 더 발생해요. 그래서 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세수가 또 증가하니까 그게 한 5조 4천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요, 연평균. 그래서 결국에는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아니죠.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난감한데. 그래서 직접적인 세수 감소 효과도 분명히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을 해서 세수가 올라가는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난감해지는데 자동차세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 왜 배기량이 크면 많이 내야 되는. 그런데 지금 이 세제 이 구간을 바꾸고 개편함으로써 그 세수 기량이 생기지 않습니까? 3조가 넘는. 그거 어떻게 메꾸겠다는 거예요? 주행세를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행세는 간접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큰 차 타면 세금 더 많이 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주행세를 왜 올리냐는 거죠. 그건 간접세인데 돈이 많으나 적으나 주행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자동차의 어떤 그 누진 세제 이런 게 이제 통상법적인 그 내국민 대우라는 조항에 의해서 이제 불법 판정을 받은 적도 있고 해가지고 자동차세는 그렇게 우리가 옛날 했듯이 뭐 큰 차는 굉장히 많이 중과세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아니 그게 왜 뭐 문제예요? 세수 얘기를 하셨는데 배기량 기준에 환경에도 좋잖아요. 큰 차는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타지 마라 가급적. 예,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환경에는 이게 더 좋아요, 이런 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배기가스가 많아지니까. 불법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불법이에요? 그 자동차 그 오토모빌 케이스라는 게 한 서너 건이 됩니다, 벌써. WTO 케이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죠? 아니, 그렇다면은 배기량 기준 세제가 불법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중간 정리 잠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최원목님 말씀을 들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미국과 FTA를 하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출 국가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이혜영님 말씀 들어보면 한미 FTA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20대 여러분들께서 지금 토론 논의된 상황에서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신법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고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약이 그 신법으로서 우리 법률보다 우선시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미법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에서 통과시킨 이행 법률 때문에 그 조약이 미국 연방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쌍무적인 공동적인 공평한 조약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논제이기 때문에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뭐 국내법적인 중간 단계가 필요 없이 조약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원형이 되죠. 근데 미국은 이혼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법 체계가 있어야만 그게 국내적으로 이제 법원으로서 이렇게 인용이 될 수 있는 법원, 리걸 소스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분쟁 해결 절차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보복도 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실현시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내법을 제정해서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항상 국내법에 반영될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약이 직접 적용되는 거고 미국은 조약과 국내법을 거쳐서 국내법이 적용되는 그 차이가 과정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실현되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세이프가드 같은 이제 자동차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조달이라고 하는 자동차 업계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자동차에 대한 그 수출량이 이미 미국의 대한 투자보다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가 40배 이상 수출량이 더 많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FTA를 체결했을 때 대미 투자가 대미 수출량이 40배 더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수출량이 FTA를 하게 되면 무조건 관세는 철폐가 될 것이고 그럼 자동차의 수출량은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고용량도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아보고 싶고. 세이프가드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발동된 적은 없죠. 왜 아직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우리가 자꾸 시장 선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빨리 가면 마치 우리 경제 영토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은 우리가 미국의 경제 영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내지 이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이 더 늘어나면 그걸 통해서 부품 쪽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뭐 정부가 이야기한 35만 개가 만들어지고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부품 쪽에 1, 2위를 다툰 게 현대모비스하고 그다음에 만두기계거든요. 근데 만두기계는 뭐 최근에는 다시 경영을 갖고 왔다 그러는데 미국 회사였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회사가 돈 버는 겁니다. 예, 세이프가드가 뭐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동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미국 자체가 타국을 상대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지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재권을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미 지재권이 너무나 많은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재권을 통제할수록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가격의 불평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업체에게는 이득이 되고 아까 스크린 쿼터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스크린 쿼터는 이번 한미 FTA에서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지금도 스크린 쿼터 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아무 변화를 못 일으키게끔 이른바 현재 유보라 그러죠. 지금 146일에서 73일로 줄였잖아요. 단 하루도 못 느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스크린 쿼터를 줄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 영화 관객이 40%가 줄었습니다. 40%.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국 영화, 예를 들어 뭐 독립 영화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옵니다, 이제. 이제 못 나와요. 누가 봅니까? 극장에 왜 걸어줘요? 그런 거를? 그래서, 레칫 조항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레칫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축구할 때 앞으로만 가야 돼요. 뒤로 가면 페널티킥입니다. 그 이치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문화주권을 가로막는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도.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문화적 주권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한미 FTA는 충돌이 돼요. 서로 상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또 뭐 법적인 문제가 저는 발생을 할 거라 보고요. 문화다양성 협약과 충돌된다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조 학생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20조 1항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20조 2항에는 다른 협약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게 나오면 한번 조항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해보시죠. 20조 1항. 협정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1조가 있고 2조가 있는데, 그죠? 말씀하신 대로. 보고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20조 1항이죠. 1항. 당사국은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모든 조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렇게 해서 이 협약을 다른 조약에 종속시키지 아니하면서 벌써 지금 종속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과 사이에 상호 보완성을 정진하고 상호 보완적인 대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완적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고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나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2항.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항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 요구를 한 거고 2항은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런데 22조 1항 나에 보시면은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1항하고 2항이 보면은 지금 이미 체결된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지금 체결된, 지금 발효 중인. 그런데 이걸 지금 한글로 돼서 그런데 영문을 읽으면은 앞으로 체결할 조약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규정은 1항입니다. 2항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협정을 체결할 때 여기에 있는 이 문화다양성 협약의 관련 조항을 고려해라 하는 게 1항의 요구인데 우리 정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약이 다른 조약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말은요.
다른 조항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서로 그러니까. 세퍼레이트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항에서 말하는 그 영문이 뭐냐면 Nothing in this conven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이미 그 당사국인 다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미 변경하는 걸로 해석되지 않는다. 비체결된 아니요. 조약에 대해서 그 당사국인 현재형으로 돼 있고 미래형으로 돼 있는 거는 이란이에요. 이란. Other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원국들이 파티로 있는 다른 협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모디파이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가지고 이 협약이 있다고 해서 무슨 WTO나 아니면 FTA나 이런데 기존의 권리 의무, 앞으로 맺을 협약의 권리 의무, 왜냐하면 그게 그 treaty to which they are party거든요. 양자 간에 맺은 것도 변경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는 관련 조항을 반드시 고려해라. shall take into accoun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다면은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take into account. 고려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되는 게 아니고. 고려할 의무입니다. 그죠? shall이니까 반드시 고려해야 그러니까 외치를 넣잖아요. 그래서 외치를 넣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문화단체 73일 정도로 해서 외치를 해서. 제가 들어보세요. 이 문화단체 협약의 취지가 뭐냐면은 각국 정부에게 문화적 주권이 있음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3일로 스크린 쿼터를 줄였는데 예를 들어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마치 미국이 급하면 우리 보고 했던 협약 무르자 다시 하자고 하는 것처럼 사정 변경이 생기면은 느릴 수도 있죠. 왜 73일에서 74일이 되면 안 됩니까? 전 세계에서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는 나라가 3나라밖에 없습니다. 3나라? 아니 한 나라라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3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무 관계없습니다. 근데 73일 이상을 스크린 쿼터를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영화를 만든 나라 몇 나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게 상당한 그 보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화 산업에. 상당한 보호가 아니라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WTO 가트 규정에 나와 있는 국제법이에요. 스크린 쿼터는. 보호를 그동안 우리 영화 산업이 노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줄인다고 해서 또는 외치를 넣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문화를 주권에 양보하고 독소 조항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과장된 자꾸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도 필요하다는 느껴요. 어느 정도의 쿼터는 필요한데. 근데 왜 못 늘립니까? 왜 73일이 74일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은 2.5% 관세 없애기로 한 것도 물렀잖아요. 다시 하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요즘 보세요. 우리 영화가 얼마나 그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뭘 뻗어가요, 뻗어가긴. 괴물 안 봤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영웅을 안 봤어요? 1년에 한두 편, 대박 영화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술 영화? 최근에 어디 갔습니까? 예술 영화. 지금 최근 5년간 우리 영화 관객 점유율이 50%를 육박한 거 아십니까? 점유율? 과거에 40% 지금 50%로 갔어요. 최 교수님, 점유율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점유율은 상대적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크린 쿼터로 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건 점유율이 아니에요. 상개국이 하고 있는 스크린 쿼터로 영화 산업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뭐가 안 맞습니까? WTO 가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WTO 규범인데 안 맞아요? 그럼 WTO 없어요? 그 규범이 스크린 쿼터를 주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 이미 WTO가 탄생하기 전에 스크린 쿼터가 있는 나라는 그게 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조항이라니까요.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 영화계가 그게 무슨 규범이에요? 아니에요. 예외 조항이지. 수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적 공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 수술비가 폭등할 것이다. 냉장고 900만인 박연세이래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 투자 액수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 우리 지켜줄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주실 건지. 어떻게 지키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연사!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우유, 건국 우유. 중고차론. 거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금리도 오르기 마련. 그래서 현대캐피탈과 직접 만나라는 거다. 직접 상담하면 금리 5% 인하. 현대캐피탈 다이렉트 중고차론. 라이트에 끌린다. 카스라이트.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픈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주부 김 씨. 어머, 그새 2배나 올랐어? 외국계 회사 인수로 지하철이 민영화된 후 승차 요금이 2배 이상 올랐다. 엄마, 저 언니 누구야? 친절하다. 그러네. 지하철에도 승무원이 있으니까 좋긴 하다. 예전과는 달리 지하철 각 차량마다 승무원이 배치돼 승객들의 편안한 승차를 돕는다.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주시고 친절도 하셔라. 왠지 VIP가 된 것 같은데? 영리병원 도입 후 국내에는 없던 최첨단 기기들이 들어와 한결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환자를 대하는 서비스 역시 좋아졌다. 3일치에서 2만 원입니다. 그새 또 올랐어? 의료보험 적용 혜택이 줄어들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률은 높아졌다. 엄마, 저기 아빠 차다. 정말 아빠 차네? 그러고 보니 외제차가 참 많아졌다. 자동차 관세 폐지 후 수출이 증가한 만큼 수입도 증가해 도로에는 국산차만큼이나 수입차가 늘어났다. 엄마,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미국산 식품이 다양해지고 가격은 싸지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가 더욱 풍성해졌다. 예전에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었는데 그런데 정부들은 어떡하지? 미국 농산물이 싸게 들어오면서 국내 농민들은 살 자리를 잃게 됐다.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FTA가 체결된 후에 득과 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와닿고 여러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도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공공부문 요금이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이냐의 문제와 의료비 문제였어요. 약값이나 의료비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양쪽에서 다 괴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20대들은 어떤 게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지 질문을 먼저 받으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정부에서는 이번 FTA 이제 개방을 하면서 수도 같은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비개방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력, 가스, 수도 이런 부분이 민영화 정책으로 굉장히 상당 부분 민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방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공 서비스에 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협정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유보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개방하는 것처럼 돼 있어도 유보표라는 게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 유보에 이렇게 규제 권한을 굉장히 확보해 놓는 그런 이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보표라는 게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NX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책적인 자율권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미래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래 유보라는 거는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치시 적용되지 않는 분야예요. 그래서 규제를 풀었다가도 다시 엄격하게 할 수 있고 설령 민간의 참여가 허용된 공공 분야일지라도 그 요금에 대한 그 정부의 통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 각주 규정을 항상 두고 있다. 그런데 또 조항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적 공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그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을 댈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사적 공급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민영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건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율적인 시장 경제 원리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공 부분인데 그 민간 기업이 그걸 그 판매하거나 이런 걸 담당하는 경우는 요금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승인권을 분명히 갖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민영화된 사적인 부분까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민영화를 하라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의무는 없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적 공급이 그렇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제 앞으로 민영화를 할지 말지는 정부의 이제 선택권인데 조심성 있게 생각을 해서 민영화되면 정부의 규제 권한이 이제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정부가 잘 판단해야 되겠죠. 실제 지금 트위터상에서는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다, 혹은 맹장 수술비가 폭등할 것이다, 상하수도 요금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어째 공공 서비스 분야는 협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 있고 그걸 정부가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정문 자체만 읽어보면 실제 이것은 좀 과장되고 부풀어진 괴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하신 분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협정 읽어보죠. 관련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 의무 해가지고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현지 주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세 개가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이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유보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협정문의 의무라고 하는 건 유감스럽게도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최국 대우, 그 다음에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관련된 국적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기준 대우, 그 다음에 수용 및 보상, 그 다음에 송금, 이런 의무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개는 유보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5개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 자료를 보면은 ISD 아시죠? 실제로 ISD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몇 개를 유보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는 다 유보돼 있다. 안심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도 그렇고요.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보건의료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협정문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괴담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한미 FTA 한다고 해가지고 맹장염 수술하는데 900만 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아니라 봐요. 그러나 영리병원에 가시면 그보다 더 내야 됩니다. 영리병원에 가시면 맹장염 900만원인 박앤세일이에요. 영리병원은 지금 현재 자유무역지구 안에서만 설립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예외죠. 결과적으로 만약 그 병원에 대해서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면은 우리 국내 병원은 역차별 당합니다. 역차별. 예, 알겠습니다. 최현목님 지금 듣고 웃음의 의미는 어떤? 법을 해석할 때는 두 조항 있으면 두 조항을 항상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봐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선서라도 해야 돼요. 사실 법률가들이. 근데 아까 최혜국 대우에서는 유보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하죠. 왜 우리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민영화하면서 업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어떤 나라에만 특혜를 줍니까? 최혜국 대우라는 건 모든 나라에게는 공평하게 대우하는 거니까 유럽 사람들도 특혜를 주고 미국한테도 주고 뭐 중국한테도 줘야죠. 왜 한 나라에게만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룰이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는 유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최국 대우만 유보했는데 말씀드릴게요. 그 최소 기준 대우 의무를 이제 카메라까지 비춰주셨는데 11조 5항이에요. 찾아보세요. 2항에 보시면은 최소 기준 대우라는 게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정의 조항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사, 민사, 행정 절차에 있어서 그 정의에 반하는 deny justice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는다든지 그다음에 B항에 보면 그 경찰 보호에 있어서의 어떤 경찰 보호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B항에 보면 공공보건이나 인간의 그 건강이나 또는 환경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기타 정당한 공공정책, 복지정책의 목적을 가진 조치는 극히 예외적이고 불비례적으로 한 기업만을 이렇게 옥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하는 그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유보는 돼 있지 않을지라도 이 예외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규제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됐다는 거죠. 저는 영리병원이라 예외를 허용해서 문제라는 걸 이야기했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예외를 허용하냐는 FTA에서 우리가 도입한 게 아니에요. 그 경제자유국이라든지 제주도 자치구역 이런 거는 우리가 국내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내법으로 어떤 시도나 어떤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거지요. 지금 우리가 FTA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FTA에 들어가 있는 조항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FTA에서 만약에 그걸 규제를 할 수 있다면 그 국내법 쪽에 도입한 게 그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규정을 한 거지 FTA에서 그걸 뭐 허락하고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도 별로 지금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엄연히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놓고 정부에서는 다 예외고 적용 배제되어 있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왜 설명을 하냐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죠. 저는 국가가. 정부를 두둔하는 게 저는 개인 찬성론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해석할 때 최소한 규정되게 해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그 협상가들이 하는 말이 악마는 디테일 단서 조항에 숨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은 그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한미 FTA 다시 말해서 전 세계 독소 조항의 교과서 이거라 봐요. 독소 조항이 뭔지 알고 싶으면 이거 읽으면 됩니다. 독소 조항을 제시 못 하셨잖아요 지금. 뭘 못해요?
저 지금까지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사실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대한 얘기. 무엇이 문제이고 또 만약에 그 문제가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면 왜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먼저 이혜웅님께서 이 문제는 지적해 주셔야 되겠네요. 법무부가 만든 이 표를 전 국민이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규범 유형별 ISD 현황 해가지고 보시면은 간접 수용이 69, 직접 수용이 13, 최소 기준 대우가 70건, 내국민 대우가 36건.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ISD 관련된 국제 그 중재에 회부된 그 유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72건이 수용에 관계된 거고 그 다음이 최소 기준 대우인데 이게 70건입니다.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미래유보에서 빼놓은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ISD 소송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ISD 소송은 아마 우리도 똑같이 당할 겁니다. 여기에. 다행히 저는 그 론스타 재판이 이번에 FTA, 한미 FTA 발효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길 망정이지 만일에 한미 FTA가 발효 중에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면은 저는 론스타에서는 우리 대법원 세계은행에 끌고 간다 봅니다. 가서 우리가 대법원은 우리 내국인은 그렇잖아요. 대법원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서 세계은행 가서 재판받아야 돼 우리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FTA를 보더라도 이 개별 나라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제일 지독한 놈이 한미 FTA입니다. 제일 포괄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장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던 뉴타운 정책 안 한다 그래요. 이런 게 딱 걸리는 거 아니에요? 세계은행에 가서 끌려가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ISD라는 건 국제중재문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법정이 있어서 거기 가서 재판받는 게 아니고 양측에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인을 합의해서 임명해 놓고 그 앞에서 이제 결국 이제 옳고 옳으니 그러니 이제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했느냐 아니냐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서로 절차 규칙이나 증거 채택 규칙 이런 게 서로 다르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은행 산하의 그 투자 분쟁 조정 센터라는 데서 만들어 놓은 그 중재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 규칙은 많은데 그 중에서 두 나라가 익시드라는 그 협약에 공통적으로 만약에 가입해 있다면 이미 그 룰을 따르기로 합의한 거니까 그 룰을 적용시킨다 이런 얘기죠. 한미 FTA는 경찰력을 제공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민사, 형사, 행정상의 그 소송 제기권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투자기업에게만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한 게 그 최소기준 대우라고 분명히 정의가 돼 있고 수용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외 조항이 규정이 돼 있고 언제 간접 수용을 구성하는지 그 요소들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특히 아까 제일 악질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률가로서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상당한 부분 한 98% 정도의 그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장치로 그 막아놨고 1, 2%는 그런 게 제소될 가능성도 있죠. 그게 국민 건강이나 그 보건이나 환경이나 부동산 관련 조치가 아닌 그런 케이스에서 한두 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투자하는 것보다 벌써 작년에 역전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투자 액수가 더 많아요.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서 분명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돈이 더 많다. 그래서 ISD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뭉타드에서 낸 통계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은행 투자 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작년에 우리가 미국에 808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미국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226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3배 더 많이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 측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괴담을 흘리는데 우리가 돈이 더 많이 투자했다고 그건 주로 직접 투자만 이야기합니다. 투자라고 하면 특히 ISD라는 거 아시겠지만은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간접 투자 모두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미국에 215억 달러를 직접 투자했고 주식에다가 34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작년에 우리나라에 267억 달러를 투자했고 주식시장에서는
1,7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한국은행 투자편인데 그동안의 누적 그 투자 액수를 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게 533억 불이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게 448억 불을 하고 지금 저는 주식시장 투자 액수는 왜 빼놨냐는 거예요. 그것까지 합해야지 투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100%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IST는 주로 기업들이 제소하는 겁니다. 직접 투자가 많이 걸려요. 여기서 간접 투자, 주식 투자라고 하는 지분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분 투자도 해당이 되는데 네. 주로 IST에 제소하는 것들이 전부 기업들이잖아요. 현재 투자한 기업들이잖아요. 론스타도 직접 투자거든요. 우리 KT 주인이 누굽니까? 월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 그 중에 하나가 바하마에 있습니다. 좀 더 많다, 적다 이런 걸 따지게 앞서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로 쌍방간의 효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는 게 제 취지고 보면은 터무니없이 미국이 더 많다. 예. 대한투자액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네, 알겠습니다. ISD 관련해서 질문 받아볼까요? ISD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직접 투자에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예상되는 우려가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규제만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한 미국 외국 투자자들 또한 그런 ISD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투자만 제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ISD 케이스 보면 전부 기업들이 제소를 했어요. 직접 투자 형태로 들어간 기업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드린 거고요. 간접 투자 형태로 또는 주식 투자 형태로 들어온 경우도 반드시 ISD 제도가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의 정의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해당은 되는데 유보사항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협정상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정당한 규제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놨고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공공서비스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유보사항이 쫙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주식 투자로 와서 우리 공공 규제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서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과장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ISD 자체 내에서만을 통해서 지금 이 FTA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ISD의 부분적으로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한미 FTA 협정부는 미 국내법, 특히 주법이 문제됩니다. 하고 비교해 볼 때 미 국내법하고 이 상충이 안 되면 다시 말해 한미 FTA 협정부는 분명히 미국에 적용이 돼요. 그러나 단 미국 국내법하고 충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거지 서로 충돌을 하면 국내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우리 현대자동차가 어느 주에 가 있습니까? 알라바마주에 가 있거든요. 기아차는 그 옆에 조지아주에 진출해 있어요. 공장을 세웠죠. 그런데 알라바마주는 FTA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도지사가 중앙정부가 하면 하는 거죠.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알라바마주는 한 번도 FTA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말은 투자자 보호를 한다는데 막상 그 주는 FTA를 안 해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FTA를 받아들인 게 미국, 호주 FTA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한다는데 막상 그 해당 주는 FTA를 안 하고 있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당장 우리나라는 론스타 하나 기업만 들어와도 5조 원이 넘는 차익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판결로 경영권을 박탈당할 정도의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득을 챙겨갔죠. 우리나라 법 아래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과연 국가는 ISD 아래에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그 FTA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을 OECD에 가입하면서 많이 했고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FTA가 차이가 뭐냐? ISD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 기업을 이렇게 세우고 자본 투자를 하고 그랬을 때 정부가 어떤 규제를 취했을 때 그걸 이제 ISD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이렇게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그 트랙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 국내 소송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대 국가 분쟁으로 간다든지. 근데 ISD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을 했다든지 수용을 보상도 안 하고 그냥 뺏어버렸다든지 또 경찰권을 제공 안 해줬다든지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취해서 재산을 박탈당하는 정도로 했지만 그게 굉장히 불비례적이고 어떤 공공 안보나 세프티나 안전이나 그 보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그런 요건들이 이제 갖춰졌을 때 그런 기업이 ISD 제도로 제소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그렇게 제소당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ISD에서
두세 건의 큰, 그러니까 1,300만 달러, 480만 달러 정도의 규모로 ISD가 제소된 경험이 몇 개 있는데요. 그거는 공공복리 분야, 건강 환경 분야 정도 그런 분야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지불한 판결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똑같이 닥쳐왔을 때 우리나라는 달라. 우리 지켜줄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주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잠깐만 지켜달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하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희 모두가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법 아래 살아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관계를 좀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히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MMT라는 어떤 자동차에 이렇게 첨가물로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좀 환경에 좀 유해한 성분을 좀 배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캐나다 정부가 그걸 MMT를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캐나다 이렇게 팔고 있는 그 어떤 투자 배급 업체 이런 걸 좀 규제를 했어요. 그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갔죠. 근데 거기서 잘 봐야 될 게 뭐가 위반 판정을 받았냐면 캐나다 내에서 MMT를 생산하고 주간 이렇게 파는 업자들은 하나도 규제를 안 해요. 규제를 안 하고 꼭 미국에서 MMT를 캐나다로 들어오는 그 업체에 대해서만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러니까 MMT는 국내에서 얼마든지 팔아서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업체가 하는 MMT만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바로 말씀드리는 비차별 대우 의무라는 거예요. 그 정당한 환경 규제를 하려면 정당하게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약이라는 게. 이 얘기 좀 해보죠.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ISD를 3개월 내, 비준 3개월 후에 재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가능하겠느냐. 근데 그 문제 말입니다. 예. 지금 정부 측에서도 ISD 가지고 이제 3개월 내에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야당이라든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건 ISD의 삭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 특정 11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 특정 이 절을 섹션을 잘라내는 거죠. 협정문에서.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ISD 관련 그 중재라고 하는 거는 단신제입니다. 한 번에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 있냐 해서 이제 그러면 상소를 가능하게끔 검토할 수 있게끔 이미 협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협정문에 들어가 있는 거를 왜 검토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이야기지 이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걸 한다는 의미는 전 전혀 아니고 네. 더더군다나 행정부가 그걸 원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 줬으니까 너희들 그래 우리도 줄게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하면 좋겠죠 통 크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의회가 동의 안 합니다. 대통령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또 대가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쇠국에 대한 완전 자유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슈들이 또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복잡한 이제 논쟁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ISD 자체를 완전히 독소조항이다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식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협정이 발효된 지 3개월이 안 돼가지고 정말 하나의 섹션을 드러내는 그런 식의 재협상을 하는 게 OECD 국가가 사실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국 대통령이 그렇지만 논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결과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는 들어간다는 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결과물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면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영님부터 하시겠어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정문의 여러 독소조항, 불평등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정을 위한 지나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정의 폐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20대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미 FTA는 바로 이 20대의 미래를 깔아먹는 어떤 가장 치명적인 양질의 좋은 일자리 한미 FTA 통해서 안 생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오히려 비정규직만 더 양산할 뿐이죠. 한미 FTA 체제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 FTA 체제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자리를 잡기 전에 우리가 개정할 부분 반드시 개정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폐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라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통상 방향을 볼 때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퍼즐에 중간에 놓여 있는 하나의 꼭 있어야 될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독소 조항을 삽입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 동의하지 않고요. 독소 조항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남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차적으로 보완하느냐 하는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ISD가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킨다 하는 거는 지나치게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탄생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ISD 전체를 드러내는 식의 그런 재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논쟁을 하면서 끝까지 양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쇠고기 이슈가 다시 나오고 이런 식의 통상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이너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를 반드시 발효시켜야 된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양국이 좀 논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을 좀 보완하는 그런 식의 합리적인 단계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안 뜨네? LT 탔다. 이거 자꾸 왜 이러지? 넌 되는지 안 해봐? 넌 팀안의 LTE로 더 완벽하게. 그래서 명품 LTE. 속보제 없어요. 무침과도 유행. 정말 맛있을까? 맛있을까? GT는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맛있는 두유 GT. 난 우유 GT. 난 두유 GT. 완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남자끼리 왔나봐요. 난 혼잔데. 깬다. 수치 해소를 빠르게 100% 국산업계 컨디션. 토론 평가단 여러분, 현재 생각을 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 FTA 찬성과 반대 20대 2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토론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분들의 의견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결과 보여주시죠. 네, 30대 10 반대가 훨씬 많이 늘어났네요. 예, 물론 이것은 이 토론 평가단만의 생각이고요. 이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여론조사한 것 좀 말씀드릴까요? 한미 FTA 득과실에 대해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을 직권 상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한미 FTA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행 처리라도 했어야 한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30%였고요. 한미 FTA 비준 이후 ISD 등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31%였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FTA 자체가 우리나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 11%였고요. 가장 많은 분들, 54.1%는 FTA 자체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한미 FTA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는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수출 기업들이 넓은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신 분이 33%였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한미 FTA, 저희가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는지 들어보시고 의견을 정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